홍준표 의원 얘기 나온 김에 이 정치권 소식도 궁금하잖아요. 이재명 후보 부인 김혜경 씨에 대한 관심이 사그라들긴커녕 점점 커지는 모양새인데 지금 이 사진 한 장이 논란을 빚고 있다고 합니다. 김유진 아나운서. 네, 그렇습니다. 한 언론 매체에서 어제 김혜경 씨가 낙상 사고 이후 처음 외출하는 장면을 포착했다라면서 이런 사진 한 장을 공개를 했습니다. 그 사진을 보면 사진 속의 인물은 챙이 큰 검정색 모자에 검정 선글라스, 저 뭐예요? 검정 마스크에 망토까지 두르고 있는 모습인데요. 한마디로 온몸을 칭칭 감았어요, 지금. 맞습니다. 이를 두고서 온라인에서는 마치 영화 스타워즈에 나오는 다스베이더를 연상시키게 한다. 이런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허허. 어제 경기도 분당 자택에서 외출하는 모습을 포착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진용 기자님, 온몸을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온몸을 지금 다 꽁꽁 꽁꽁 가렸으니까 저 모습을 보고 김혜경 씨인지를 알 길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일단 이재명 후보 측 배우자 실장인 이해식 의원이 절대로 명백하게 후보의 배우자가 아니다. 수행원 중 한 명이라고 밝혔습니다. 후보 측은요, 이 낙상 사고 이후에 과잉 취재를 예상해서 수행원을 다 가려서 내보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또한 이 수행원들이 불안 증세를 호소해서 이를 스토킹으로 법적 대응할지 여부도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추가로 전했습니다. 이 시국이 시국이다 보니까 수행원분들도 누군가를 수행하시는 자신의 본연 업무이기 전에 인간이잖아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심할 수 있잖아요. 관련해서 이재명 후보 측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사진은 명백하게 후보 배우자가 아닙니다. 수행원 중에 한 사람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사실을 정확하게 고지를 하고 그 해당 언론사에 삭제 요청을 어제 밤부터 꾸준히 지금 하고 있는데 응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저희 굉장히 답답한 심정입니다. 취재의 형태는 상식을 뛰어넘었습니다. 대통령 후보 부인을 차량 4대를 동원해 미행하는 과잉 취재도 부족해 확인되지도 않은 사람 후보 배우자로 적시해서 사진까지 보도했습니다. 이재명 후보 배우자는 당시 병원에 진료를 받으러 가는 길이었고 다른 의상을 착용한 상태였습니다. 자, 저렇게 해당 언론사의 이 선을 넘은 취재 행태도 비판하는 그런 이 논평을 냈어요. 그런데 이제 저 사진을 보면서 이재명 후보 측이 저 사람은 김혜경 씨가 아니라 수행원이다. 그런데 과잉 취재를 예상해서 수행원을 다 가려서 내보냈다. 이게 언뜻 들으면 그런가 보다 하겠지만 또 일각에서는 이게 잘 이해가 와닿지 않는다. 안진용 기자님, 수행원이면 수행원의 이 복장 같은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왜 저렇게 굳이 다 가려서 오히려 더 주목을 끌게 만들었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결국 상식적인 판단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저런 복장을 하고 나왔기 때문에 배우자가 맞다 아니다 의혹이 나오게 됐다는 거죠. 굳이 수행원이 저렇게 입을 필요가 있냐는 것이었고 또 진짜로 다스베이더가 수행을 하고서는 아닌가라고서는 조금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SNS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과잉 취재가 예상되니 일부러 수행원을 디코이로 먼저 내보냈다는 건데 이 디코이가 뭐냐면 유인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유인하기 위해 일부러 내세웠다면 수행원이 본인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런 수행원들이 불안 증세를 보이는지도 의문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해당 언론사는 이 사진 속 인물은 김혜경 씨가 확실히 맞기 때문에 기사를 내보낸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 선대위 측에서는 아니라고 하는데도 일단 해당 매체에서는 맞다. 우리가 현장에서 취재했다. 무슨 소리냐. 지금 이렇게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재명 후보 선대위에서는 이재명 후보 본인은 물론이고 김혜경 씨에 대한 이 취재도 과잉 분위기가 되니까 이 경찰이 경고를 했다는데 어떤 경고일까요? 박성배 변호사님. 이재명 후보 부인 김혜경 씨 자택 인근에서 취재를 진행하던 기자들이 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로부터 스토킹 행위 경고 조치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 기자들은 이 후보 자택 인근에서 대기하다가
김 씨가 병원으로 이동하자 차량으로 따라붙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경찰은 김 씨 측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다음 이 기자들의 행위를 판단해 본 결과 스토킹 처벌법상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경고 조치를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스토킹 처벌법에 저촉되는지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러면 일단 궁금하잖아요. 그럼 후보 부인을 근접 취재한 게 스토킹 행위에 해당하는 건가요? 시청자분들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박성배 변호사님. 올해 10월 21일부터 시행된 스토킹 처벌법에 따르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스토킹 범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따라다니는 행위, 즉 스토킹 행위에 대해서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제지하고 경고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나아가서 이 행위가 스토킹 범죄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경찰은 접근 금지 등의 더 강력한 조치를 내릴 수도 있는데 이 조치에 대해서는 조치 대상자가 취소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향후 유사 사건에서 스토킹 행위 신고가 반복될 것으로 보여서 이 경찰이 실무 관행을 확립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 기준을 정립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뉴스파이터 제작진이 직접 이 경찰 측의 이 입장을 어떤 기준인지 구체적인 얘기를 들어봤어요. 여러분도 같이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초에 신고가 온 게 그 김혜경 씨 측에서 전화가 온 거죠? 네네, 그 수행원 측에서 연락이 왔던 겁니다. 신고가 들어왔던 겁니다. 스토킹 혐의로 경고를 줬다는 기사가 있던데 그게 사실인가요? 예, 맞습니다. 가까이서 취재했던 그 행위가 스토킹 행위라고 했던 건 아니고요. 그 당시에 이제 그 취재가 이루어졌던 그 전체적인 그 상황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그 취재 과정이 정당한 이유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토킹 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던 겁니다. 아, 어떤 부분이 그 좀 정상적인 취재권을 벗어났을까요? 저희가 다른 기자님들께도 그 자세한 내용은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일단은 이제 그 상황을 좀 종합적으로 봤을 때라고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설명을 하기는 조금은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리고 또 취재 행위 자체는 스토킹 행위로 본 건 아니다. 다만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앞서 저 사진을 이재명 후보 선대위 측에서는 김혜경 씨가 아니다. 해당 보도는 가짜 뉴스라고 했는데 그 근거를 공개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사진 한 장, 오른쪽이 바로 사진 한 장을 추가로 공개한 겁니다. 그래서 왼쪽은 앞서 저희가 보여드렸던 그 사진은 후보 배우자가 아닌 오보로 인한 피해자다. 수행원이다. 이런 얘기고 오른쪽 사진이 후보 배우자 김혜경 씨다. 그 진짜 김혜경 씨가 맞다. 이렇게 공개를 한 건데 저희가 파악을 해봤습니다. 저 시간이 이제 분당 자택에서 나오는 그 두 장면인데 왼쪽 사진 보세요. 여러분 육안으로 보이세요? 왼쪽 이 사진은 이 온몸을 감싼 옷을 입은 그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저 수행원이라고 이재명 후보 선대위 측에서 밝힌 저분이 타는 차량은 보세요. SUV 차량입니다. 카니발 차량을 밝힐게요. 카니발 차량입니다. 그런데 오른쪽 차량은 실제 이재명 후보 부인 김혜경 씨가 탔다고 선대위 측에서 밝힌 차량은 일반 우리가 볼 수 있는 승용차입니다. 그러면 그때 어떤 곳으로 이동하기 위해서 나왔냐? 강남에 있는 병원에서 최근에 여러분 기억나시죠? 지난 9일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새벽에 이 낙상 사고로 인해서 눈 부위에 약간 붓기가 있었고 부종 그리고 찢어지는 상처 입었잖아요. 그때 꿰매는 긴급 수술을 받았잖아요. 보세요. 왼쪽 눈 윗꺼풀 상처 봉합. 이게 바로 이재명 후보 선대위 측에서 오늘 공개한 진료 확인서입니다. 최진문 교수님. 네. 이렇게까지 사실은 이재명 후보 선대위 측에서는 아니 이렇게까지 진료 확인서 사실 개인 프라이버시 개인정보에 관한 내용까지 공개하면서까지 이게 사실이 아니라고 밝혀야 되나 그런 생각도 들 겁니다. 그렇죠. 사생활이 문제인데 물론 이제 대통령 후보의 부인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관심을 갖는 건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언론도 취재를 할 수 있죠. 근데
저 부분까지 저렇게 공개를 하면서 아니란 걸 얘기하는 게 얼마나 힘들겠나는 생각은 들어요. 네. 그러니까 아닌 게 사실이고 그게 사실이라고 하면 그냥 믿어주면 될 텐데 믿지 않고 계속 의혹이 계속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런 것까지 뭐 예를 들면 차를 어떤 거 탔고 진료를 어디서 받았고 무슨 일 때문에 가게 됐고 이런 것까지 다 공개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됐고 지난번에도 그 구급차 CCTV를 포함해서 또 이제 본인이 이제 직접 그 병원에서 내리면서 구급차 보는 모습, CCTV 내용 다 공개를 했잖아요. 네. 그럼 결국 이제 잘못된 내용들, 사실이 아닌 내용들이 계속 퍼져나가고 확산되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대선 후보 입장에서 상당히 부정적인 의미가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냥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됐고 그러다 보니 그냥 뭐 일거수일투족을 다 밝힐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저는 뭐 이런 문제 가지고 자꾸 이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가짜로 만들어서 퍼나르는 것은 정말 지양해야 된다. 그것이 어떤 이유든 간에 그렇게 하게 되면 사실이 아닌 내용이 사실로 인식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주의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 보면은 시간대도 구체화했어요. 이재명 후보 선대위 측에서는요. 앞서 이 사진이 찍힌 부분이 있잖아요. 그때가 어제 낮 1시 30분쯤입니다. 그런데 진료 확인서에 기록된 시각, 분당 자택에서 나와서 서울 강남에 있는 병원에서 진료받았다 그랬잖아요. 왼쪽에 있는 수술 실밥을 떼는 그런 치료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 진료 확인서에 나온 시각은 오후 2시 반쯤으로 기록이 돼 있다고 저렇게 선대위 측에서는 밝혔습니다. 왼쪽 눈 위꺼풀 상처를 봉합한다. 그리고 그 실밥을 제거하는 치료를 진행했다. 보세요. 2시 30분경 진료 내용이 나와 있죠. 본 병원에서 왼쪽 위 눈꺼풀 실밥을 제거하는 이 수술을 진행했다. 이렇게 치료를 진행했다. 이렇게 진료 내용이 나와 있는 진료 확인서를 이재명 후보 선대위 측에서 공개하는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또 세간의 관심이 여기에 쏠릴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김혜경 씨가 공개적인 활동을 재개하는 시점이 어딜지도 또 궁금합니다. 권상희 평론가님. 일단 뭐 저 개인적으로 예상을 해보면 사실 이런 여론의 집중적인 관심이 김혜경 씨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편하고 부담스러울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관심도가 조금은 누그러진 상황에서 등장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해 보는데요. 근데 또 아직까지 등장하지 못한 이유가 있습니다. 뭘까요? 건강 회복이 아직은 덜 된 상태인 것 같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아쉬울 수밖에 없는데요. 민주당 선대위 관계자 전원에 따르면 당초 이 후보 부인이 이번 주부터 선거 지원 나설 예정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밥을 빼고 났음에도 이 상처 부위에 멍이 심하게 들어있어서 이번 주부터 일정을 소화하는 게 힘들 것 같다고 밝혔고요. 네. 또 이 후보 측 핵심 관계자가 이렇게 밝히기도 했는데 이 후보가 갖지 못하고 있는 이미지가 있다는 거죠. 이 후보와 부인이 함께 운동에 나서게 되면 이 케미가 터진다 이런 평이 많기 때문에 이 상황이 아쉽다라고 밝히기도 했는데 사실 뭐 김혜경 씨 하면 이재명 후보 선거를 계속해서 도와줬기 때문에 선거 조력자로서의 경험이 상당히 많습니다. 일단 성남시장 또 경기지사 그리고 2017년 대선에서도 함께 했었던 경험이 있죠. 그래서 이 선대위 관계자들 웬만한 선대위 관계자들보다 훨씬 선거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대선에서도 큰 역할을 해줄 수 있다라는 기대를 갖고 있는데 아직까지 지금 함께하지 못해서 민주당 선대위 측에서는 상당히 아쉬워하는 상황입니다. 사실 오늘 이 이재명 후보 선대위 측에서 언론이 공개한 그 사진의 탓도 있겠습니다만 야당에서 제1야당에서 나오는 이 발언도 이 해명을 상당히 자세하게 해명한 그런 배경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제1야당 국민의힘 내부에서 나온 이 발언은 지금 논란을 빚고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혜경 씨의 사고 관련해서 여러 가지 소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되새겨봐야 될 부분은 바로 인간 품성이나 됨됨이 문제입니다. 만약에 윤석열 후보나 안철수 후보가 부인을 폭행했다 이러면 사람들이 또 어디서 헛소리 하네 이 정도로 생각할 텐데 이재명 후보가 그런 소문이 나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바로 평소에 그분이 국민에게 투영된 모습이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는
저 발언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최재만 교수님. 상당히 황당하죠. 그러니까 무슨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 자리가 또 어떤 자리인 줄 아세요? 개인 뭐 친구하고 있는 자리도 아니고요. SNS 올린 내용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최고위원회 회의 자리예요. 국민의힘 최고위원회 회의 자리에서 최고위원한 사람이 했던 발언이라는 건데 아무 근거 없이 폭행을 한 것처럼 그렇게 품성이 이상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까?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저런 말씀을 하시면 안 돼요. 만약에 김재원 최고위원한테 누군가가 품성이나 댐댐이가 폭행하고도 남을 뿐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기분 좋으시겠습니까? 아니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보면 앞에 부분에 품성 얘기하고 뒤에 가서는 만약에 윤석열 후보나 안철수 후보가 부인을 폭행했다면 이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 말은 결국 연결시키면 이재명 후보가 부인을 폭행한 것처럼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닙니까? 무슨 근거로 그런 얘기를 하시는지 도저히 이해를 못 하겠어요. 저렇게 해서 자꾸 저런 말씀을 책임 있는 의원이라는 분, 최고위원이라는 분이 저런 말씀을 하니까 가짜뉴스가 점점 퍼지는 겁니다. 저 말씀 듣고 많은 사람들이 또 이렇게 말을 만들어내거나 또 가짜뉴스를 더 만들어냈을 위험성이 있지 않습니까? 책임 있게 말씀하셔야 되고요. 근거도 없이 저렇게 어떤 개인의 특히 대선 후보에 대해서 품성이 어떻고 댐댐이가 어떻고 이런 판단을 하시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데 의혹 제기를 한 사람은 국민의힘 내부에서 김재원 최고위원만 있던 게 아니었습니다. 또 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보 부인을 수행하시는 이해식 민주당 의원께서 당일에는 후보 부인이 새벽 1시에 아마 산책을 하다가 낙상하셨다라고 설명을 했던 것 같은데요. 이후에 산책하다가라는 내용이 빠지고 일단 산책을 하다가라고 했을 경우 외부에 대기하고 있던 경찰 인력이 몰랐다면은 이것은 소중한 대선 후보를 경호하는 경찰력의 대단한 결함이자 문제가 아닐 수 없고 이후에 119 구급대가 후보와 후보 부인을 이송하는 과정에서도 경찰이 경호 인력이 그것을 전혀 몰랐다 함은 국민들의 평이한 시각에서는 납득되지 않는 단추일 겁니다. 이 발언에 대해서는 이재명 후보 측이 입장을 냈다고 들었습니다. 김유진 아나운서. 네, 굉장히 발끈하고 있습니다. 우선 산책이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느냐 하면 낙상사고 당일에 이재명 후보의 배우자 실장 이해식 의원이 국회에서 기자들이 낙상 경위와 장소 등을 물어보니까 산책을 하다 그랬는지 잘 모르겠다. 자세한 내용을 듣지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네. 이를 두고 배현진 의원 측에서는 처음에는 산책 때문이라고 하더니 왜 말을 바꾸느냐 이런 식으로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지적에 대해서 이해식 의원은 지금 이 후보의 119 신고 육성 파일이 공개됐고 또 의료 기록까지 공개된 마당에 사고 경위에 대해서 말을 바꾼다는 식으로 주장을 하는 것은 어떤 의도가 있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배 의원에게 공식 사과를 요청하고 만약 응하지 않으면 법적 대응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이재명 후보 본인은 대장동 의혹 관련해서 입장을 밝혔다면서요. 어떤 내용일까요? 그렇습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특검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특검 수용해라. 라는 얘기는 제가 이제 수용하라 이렇게만 얘기하면 또 시청자분들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니까 당에 그렇게 요청을 한 거예요. 근데 조건이 뭔지 아세요? 의혹을 제대로 검찰이 수사하지 않으면.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야당은 이걸 다르게 해석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재명 후보 관련된 대장동 의혹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안 되면 이렇게 오해를 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이재명 후보 측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윤석열 후보 관련해서 지금 대장동 관련된 대출이 있었어요. 그게 부산저축은행입니다. 부산저축은행 부실대출 사건에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그 사건을 수사했던 주인 검사가 윤석열 검사였고 윤석열 검사가 대장동 관련된 대출에 대해서만 기소를 안 하고 불기소를 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이 의혹을 제기하고 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은행 관련된 의혹도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 있다. 이 두 가지 사안이 제대로 수사가 안 된다고 하면 그러면 특검 하자. 대장동 관련된 특검 하자는 겁니다. 특검 하자고 하면서 얘기했던 건 뭐냐면 본인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윤석열, 하나은행 이 관련된 모든 것을 다 대장동 특검에 포함시켜서 하자고 하는 것이 지금 이재명 후보의 주장입니다. 그러면서 들으신 것처럼 역시나 윤석열 후보를 거론했습니다.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하게 거기는 수사를 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미 나온 50억 클럽, 무슨 109억 지급, 고문료 수억씩 이렇게 관련된 사람만도 수없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수사를 제대로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특검 논란이 자꾸 있는데 제 입장은 분명합니다. 제대로 수사가 안 되면 그게 누구든 이재명이든 윤석열이든
하나은행이든 또 국민의힘의 그 공직자든 가릴 것 없이 엄정하게 있는 그대로 수사해야 하고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으면 당연히 특검을 통해서 진상을 규명하고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어떻게 보면 대장동 의혹 관련해서 정면 돌파 의지를 내비쳤다고도 해석되는 대목입니다. 그런가 하면 국민의힘 내부 얘기를 좀 해볼까요? 이런 영상을 국민의힘 측에서 공개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라의 미래가 어둡습니다. 우리에겐 비단 주머니가 있지 않습니까? 저랑 딱지치기 하시겠어요? 딱지를 뒤집으면 규정이 위헌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얻습니다. 저거는 제가 설명해드리죠. 저 뭐 장면들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장면입니다. 권상희 평론가님. 세계적인 열풍을 불러일으킨 우리 드라마죠. 오징어 게임을 패러디한 영상인데요. 역시 정치권도 이 트렌드 무시할 수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네. 사실 정치권이 이 트렌드에 가장 둔감했었어요. 근데 2030 세대 MZ세대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이 MZ세대를 잡기 위해서 트렌드에 아주 발빠르게 대처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네. 디지털 전문가들을 영입해서 대선 준비에 나선 홍보 영상입니다. 이 드라마에서 이준석 씨 모습이 보이죠. 이준석 대표의 모습이 보이는데 네. 이 이준석 대표가 맡았던 역할이 바로 이 드라마에서 배우 이병헌 씨가 맡았던 프론트맨 역할입니다. 게임 진행을 총괄하는 그런 역할인데 네. 이준석 대표가 이영 의원한테 디지털 전문가를 찾아달라 이러면서 쥐어준 이 비단 주머니, 분홍색 비단 주머니와 디귿, 지읒, 이응이라고 적힌 명함, 네. 디지털 정당 위원회를 축약한 디정위의 초성을 나타내거든요. 네. 해당 영상 국민의힘이 대선을 앞두고 인터넷 포털상에서 이 댓글 조작 막겠다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했다고 하죠. 크라켄을 홍보하기 위해서 네. 만든 영상입니다. 이 크라켄 과거 이 드루킹 인터넷 여론 조작 당시에 활용했던 프로그램인 킹크랩에서 착안한 장면인데요. 킹크랩의 천적이 이 전설 속에 등장하는 이 동물이죠. 대왕문어 크라켄이라는 이유 때문에 이 영상도 또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윤석열 후보의 대선을 도울 첫 번째 비단 주머니에는 크라켄, 지금 들으신 것처럼 크라켄이 들어있었는데 두 번째 비단 주머니에 대한 것에 무엇이 들었을까? 그 힌트는 이 영화 장면을 보면 나와 있답니다. 한번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사는 무엇이냐? 도사는 바람을 다스린다. 땅을 접어달리며 이제부터 나도 좀 변해볼까? 아니 저 영화 저도 봤습니다만 잘생긴 강동원 씨가 주연한 전우치잖아요. 근데 저 영화가 비단 주머니랑 무슨 관련이 있다는 겁니까? 안진용 기자님. 네, 이준석 대표가 대선 승리를 위해서 준비했다는 비단 주머니. 그 두 번째는 바로 인공지능 AI 윤석열이었습니다. 어허. 아까 그 전우치를 보면은요, 이 고전속 전우치는 몸을 복제하는 도수를 부리거든요. 이런 전우치처럼 전국 곳곳을 동시에 누비며 선거 유세가 가능해지는 이른바 전우치 선거 전략을 내놓은 겁니다. 네. 이 AI 윤석열은요, 동영상 형태의 윤 후보 아바타라고 볼 수 있는데 윤 후보가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곳에 활용될 계획입니다. AI 기술을 이용해서 텍스트만 입력하면 실제로 윤 후보가 그 내용을 자연스럽게 읽는 듯한 동영상 구현이 가능한데 최근에 그 대선 후보들이 출연했던 SNL 코리아라는 데 보면은 거기에 요즘 기가 땡땡, 예를 들어서 윤석열은 기가 서기 이런 식으로 젊은이들이 이름을 붙이는 게 하나의 유행이 되고 있거든요. 야. 어찌 보면 이 전략 자체가 10대, 20대, 1020 세대들을 겨냥한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AI 윤석열 어떤 모습으로 구현될지 궁금하시잖아요. 사실 MBN에도 김주아 앵커의 AI가 있습니다. 그 모습으로 한번 연상을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은데 AI 김주아의 모습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아 씨. 안녕하세요, AI 앵커 김주아입니다. 언뜻 봐서는 저랑 똑같죠.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아니, 이게 얼마 만이야? 잘 지냈어?
아니 이게 얼마만이야. 잘 지냈어. 19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 드리오리다.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 드리오리다. 처음 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본 사람은 없는 방송 뉴스파이터 많은 시청 바랍니다. 네. 영광입니다. AI 김주하 앵커가 또 뉴스파이터를 또 홍보해 줬는데 아니 이제 저런 게 이제 젊은 층에 뭔가 소구할 수 있는 도구가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런데 저렇게까지만 모습 보면 최지봉 교수님 네. 뭔가 또 이준석 대표가 윤석열 후보를 위하는 모습 보이니까 뭔가 화기애애할 것 같은데 예. 지금 당내 상황이 또 그렇게 간단치만은 않다면 또요. 그렇습니다. 네. 선대위 구성 때문에 그래요. 다른 게 아니고 선거대책위원회 구성을 하는데 이 구성 과정에서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후보 측 경선 때 같이 했던 이제 캠프의 인사들 이런 분들하고 약간의 갈등이 있는 것처럼 비춰지고 있거든요. 가장 큰 이제 문제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영입하려고 하는데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과 이준석 대표는 좀 경선에서 함께했던 분들은 이선 후퇴를 하고 새로운 인물이 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좀 내는 것 같아요. 근데 이준석 대표하고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과 다르게 네. 기존에 있던 인물들을 중심으로 좀 더 확장하자라고 하는 게 윤석열 후보 측 주장이어서 네. 여기에 약간 갈등이 있는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지금 그 마무리가 돼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 언론에 나온 내용들만 소개를 해드리면 현재 사무총장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무총장 같은 경우는 왜 중요하냐면 인사도 거기서 하고요. 그다음에 재정권을 갖고 있어요. 네, 살림살이. 네, 살림살이 이 두 가지가 엄청나게 중요한데 그 자리를 지금 이제 한규호 사무총장이 그대로 원래 이제 당의 사무총장이 물러받게 돼 있는데 이걸 좀 바꾸자고 주장을 하는 것 같아요. 이제 그게 권성동 의원인데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 잘 아시는 것이 윤석열 후보하고 중마고우예요. 그리고 장제원 의원을 이제 기용하는 문제 가지고도 약간의 갈등이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이제 윤석열 후보는 장제원 의원을 중요한 직책에 좀 앉히고 싶어 하시는데 그 부분의 갈등인데 이 부분도 이제 넘어야 될 산이다. 결국 선대 인선 과정에서 의견이 약간 다른 부분이 있는데 뭐 어느 정도 맞춰가고 있는 것 같아서 조만간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예상은 됩니다. 네. 싸늘한 분위기가 감지됐었던 두 사람의 얘기, 그 분위기 좀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 발언이 없습니다. 아니 뭐 최고위에 뭐 매번 나가야 되는 것도 아니고 아시다시피 오늘 좋지 않은 약속이 미리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또 끝나면 여기 또 우리 출판 기념회도 와야 되고 해서 미리 다 얘기를 했습니다. 네. 아니 그럼 윤석열 후보 최고위에 불참하고 어디 간 거예요? 좀 쉬러 간 거예요? 권상현 평론가님? 그렇지는 않습니다. 서울 모처에서 이 더불어민주당 출신 소속이죠. 더불어민주당 출신이죠. 이용호 무소속 의원을 만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비공개 조찬 회동을 가진 건데요. 윤 후보가 이 정권 교체에 힘을 보태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고요. 그리고 이용호 의원이 깊이 숙고해보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윤 후보 측 관계자가 윤 후보가 외연 확장을 위해서 이 당외 인사인 이 의원을 이날 만났다고 전하고 있는데요. 호남 출신이죠. 이용호 의원. 이 윤 후보를 만났던 당일 지난 4월 말에 민주당에 복당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철회하고 민주당 지도부에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사실 윤석열 후보 지금 호남 지지율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전두환 발언 이후에 이 논란이 커지면서 지지율도 급락한 상황인데요. 이용호 의원이 아무래도 호남 출신인 만큼 이 지지율 반전을 꾀하기 위해서 영입을 시도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갈등 조짐을 보였던 윤석열 후보, 이준석 대표 그 갈등 뭐 싸늘한 분위기 그렇게 오래 안 갔다면서요, 박성배 변호사님. 이 와중에 윤 후보와 이 대표 어제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만나 40분간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 자리는 윤 후보의 요청으로 마련됐고 동석한 사람 없이 독대로 진행됐는데 그래요? 두 사람 이 자리에서 선대위 구성과 사무총장 등 각종 인선에 대한 논의를 이어나갔습니다. 네. 회동 후에 이 대표 선대위에 대한 의견 교환이 있었고 사무총장 인선도 협의점을 도출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렇군요. 다시 손을 맞잡은 두 사람의 얘기도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궁금한 모양인데 하여튼 뭐 내가 당 중심으로 이 선대 조직도 구성을 해서 가겠다고 내가 발표를 했잖아요. 잘 진행되고 있으니까 걱정도 안 하셔도 됩니다. 좀 저는 선대위의 조기 출범을 자신합니다. 그만큼 이견이 적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굉장히 많은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어머니 저희 선대위를 내일 발표한다는 보도가 있던데요. 좀... 그건 잘못된 보도입니다. 네.
뭐 이렇게 아주 늦지는 않지만 내일 발표할 상황은 아니고요. 지금 뭐 원만하게 잘 진행이 되고 있는데 더 많은 분들 의견을 좀 들어야 되기 때문에 또 의견을 들으면 또 점점 나은 의견들이 오기 때문에 서두를 일은 아닌 것 같고. 네, 어쨌든 뚜껑은 열어봐야 아는 거니까 마지막까지 또 따라 붙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 시간에 윤석열 후보에게 청와대 측에서 축하난을 보냈다. 여기까지 들려드렸잖아요. 근데 뭐든지 궁금하게 뒷얘기가 더 궁금하잖아요. 최준봉 교수님.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공개된 장면에서는 덕담, 건강 기원 이런 부분이 오갔어요. 그런데 이제 비공개로 돌아서서 30분 정도 비공개 회담을 했는데 그 회담에서는 빼있는 말들도 오간 것 같아요. 예, 근데 뭐 늘상 있는 일이지만 야당 후보기 때문에 이철희 정무수석에게 윤석열 후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공정하게 좀 중립을 지켜달라. 그러니까 선거 관리를 할 때 대선에서 엄정한 중립을 좀 지켜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고 이철희 수석은 여기에 대해서 여기 오기 전 대통령께서 선거 엄정 중립하겠다는 말씀을 전해달라고 했다라고 화답을 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이철희 정무수석이 오늘 오전에 라디오 방송 출연해가지고 이 관련 언급을 했어요. 직접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석되고 나서 생긴 별명이 난돌인데요. 난 들고 다니는 사람이라서 난돌이라는 별명이 생겨. 흔히 이제 그렇게 축하난 들고 가면 덕담을 많이 하게 되고요. 또 인연이 좀 있으신 분들은 옛날 얘기도 좀 하고 그런데 윤석열 후보는 제가 국회의원 시절에 법사위원 때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 청문회도 제가 하고 뭐 그런 인연이 있어서 옛날 얘기 좀 했습니다. 그대로 선거 중립에 대한 말씀을 하셨고 대통령께서 그 부분은 워낙 그 의지가 분명하시니 조금 걱정되더라도 믿어주십시오라고 말씀드렸죠. 난돌이라는 표현으로 자신을 또 한껏 낮추는 또 이철희 정무수석의 저 단어 구사가 또 눈에 띕니다. 그런데 저 비공개 면담에서는 윤석열 후보보다 배석했던 권성동 의원하고 더 옛날 얘기 많이 했다면서요? 두 사람이 굉장히 친한 사이라고 합니다. 사실 여당, 야당 이렇게 나눠 있으면 정치인들이 서로 친하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죠. 사이가 굉장히 좋다고 하는데요. 20대 국회 때 이 의원회관에 있는 목욕탕에서 자주 만났던 추억담을 나누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수석이 권성동 실장을 가리키면서 이 형님하고 국회의원 시절에 가까이 지냈다고 합니다. 형 동생 하면서 하루에 2번씩 봤다고 하는데요. 권성동 비서실장이 모임을 좋아한다고 해요. 20대 국회의원 할 때 매일 목욕탕에서 모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만들었다고 하네요. 네. 그런가 하면 어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도 대통령 축하난을 받았잖아요. 거기서는 비공개 때 어떤 얘기 오갔을까 궁금해요. 아무래도 이제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 예전에 민주당을 함께 한 적이 있어요. 그러네요. 그 예전에 인연들을 얘기했다고 하는데 이철희 수석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안철수 후보와 문재인 대통령이 아주 특별한 인연이 있다. 그게 2012년도에 사실 이제 같이 경선을 했었고요. 거기서 이제 안철수 후보가 문재인 후보에게 양보를 하고 사퇴하면서 단일화를 이루었잖아요. 그 인연을 얘기하면서 그 당시에 이제 안철수 후보를 한껏 띄웠는데 새정치의 원조시다. 10년간 속된 말로 볼 거 안 볼 거 다 봤으니 한국 정치를 위해서 새로운 역할을 해달라. 이런 덕담을 건넸다고 합니다. 이제 대선은 내년 3월, 9월 그리고 임기는 그 2달 뒤까지인 5월 9일에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는 끝났는데 지근거리에서 보자는 수석 입장에서는 참모 입장에서는 대통령에 대한 어떤 이 생각 그런 얘기를 많이 할 거예요. 그런데 이 퇴임 때 문전박대 당했으면 좋겠다. 저 얘기를 듣고 최재범 교수님 무슨 말이야? 대통령한테 감히 문전박대라니 그랬을 거예요. 귀를 의심하셨을 거예요. 정치자가. 그러니까 문전박대란 말을 들으면 너무 황당하잖아요. 수석이 왜 대통령한테 저런 얘기를 했을까? 문전박대의 의미가 뭡니까? 인정 없이 몹시 모질게 대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렇게 대하라는 것인가? 근데 그게 아니고 문전박대의 말을 어떻게 풀어서 설명했냐면 본인이 개인적 소망이 하나 있는데 대통령이 퇴임하기 위해서 문 앞에 섰을 때 박수 받으면서 떠나는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 지금까지 사실 대통령들이 퇴임하고 나서 여러 가지 이제 안 좋은 일들이 좀 있었잖아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은 정말 마지막 떠나실 때 박수 받고 국민들의 사랑받는 그런 대통령이 되면 좋겠다. 이런 소망을 문전박대란 말로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 뜻이었군요. 또 뜻을 알고 보니까 참 맛깔나게 잘 표현했다 이런 생각도 해봐요. 대선 후보들 얘기만 하면 아마 이분이 그러실 것 같아요. 섭섭합니다. 네, 안지중 기자님 누구 얘기입니까? 네, 바로 홍준표 의원 얘기입니다.
당내 경선에서 떨어진 직후에 이 청년의 꿈이라는 온라인 플랫폼을 만들었는데 여기서 2027년 차기 대선 출마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이 안에서 바이든 대통령도 나이 80에 대통령 한다는 거에 대해서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네. 그리고 홍 의원님 떨어져서 너무 아쉽다라는 반응에 대해서는 언젠간 되겠지요 하고선 은근한 마음을 드러냈는데 네. 1954년생인 홍 의원은 현재 67세입니다. 2027년에는 73세가 되는데 사실 엄밀히 말해서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자기가 적잖은 나이라는 걸 어느 정도 인정하는 표현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야, 또 행간의 의미를 잘 해석해 주신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 가지 질문 중에 박성배 변호사님, 이준석 대표 퇴출론 질문도 나왔다는데 이거 어떻게 대답했을지도 궁금해요. 한 지지자가 이준석 대표 탄핵 여론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질문을 했더니 홍 의원이 이준석을 내치면 대선은 집니다라고 답변을 합니다. 지난 경선 과정에서 자신의 지지 기반이었던 20, 30대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보이는데 자신이 경선에서 탈락한 이후에 20, 30대 탈당 행렬이 이어진 상황에서 이 대표까지 내쳐지게 되면 20, 30대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을 것이고 결국 대선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의견을 내비친 것으로 보입니다. 네. 흔히 이제 그런 말 하잖아요. 정치인들은 사실 대중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지는 걸 상당히 두려워한답니다. 지금 홍준표 의원의 속마음이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선대위에 윤석열 후보의 조력자가 될지 그것도 뉴스파이터가 바짝 따라붙어 보도록 하겠습니다.